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아버지의 반지입니다. 지은이는 이영철, 펴낸 곳은 도서출판 청어입니다. 이 작품은 청어출판사 대표이며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한 이영철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소설집 이 비가 그치면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1. 아버지 산소를 이장해야겠다. 아버지를 매신 산을 깎아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 이장할 산소짜리는 나가 다 알아서 준비했으니께 다음 주 토요일에 내려오니라이. 손 없는 일요일날 이장허자이. 지난주 형과의 통화였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이 점점 거세져 윈도우 브러쉬를 빠르게 움직였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맞아 남역으로 벚꽃놀이를 가는 차들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서둘러 나왔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해가 떨어질 무렵에야 형 집에 도착할 것 같았다. 기다리고 있을 형에게 전화를 했다. 찬찬히 오거라잉. 빗길 조심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하자 형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당부하듯 말했다. 앞에 앉은 아내는 피곤했는지 진즉 잠이 들었고 뒷좌석에 있는 두 녀석도 마치 봄나들이 꽃여행이라도 나선 듯 제잘되다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씩을 뚝딱 해치우더니 어느새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빠가 운전하다 졸면 큰일 난다고 참새가 조잘대듯 앞다투어 요즘 유행한다는 유머 시리즈를 떠들어댄 것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고2 중3이라지만 키나 체격만 커다랬지 아직도 약병아리 티를 벗어나지 못한 녀석들이었다. 막내 녀석은 아직도 한밤중에 천둥번개가 치면 무섭다고 베개를 안고 팬티 차림으로 안방으로 불쑥 쳐들어와 아내와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놈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나 되는 녀석이 눈치도 없이. 며칠 전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퍼붓는 밤이었다. 그날도 아내와 나 사이에 누워서는 수염이 곰실곰실 돋아난 턱을 들이대며 헤헤거리며 오랜만에 엄마 젖 한번 먹어볼까? 하며 아내의 잠옷을 들쳤다.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저리 안 가? 아내는 막내의 손을 송충이 털어내듯 했고 끝내 젖가슴을 한번 만진 막내는 엉덩이가 불이 나도록 두들겨 맞고는 제 방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모시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봄에 돌아가셨다. 그때 큰 놈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두 녀석은 아직도 어머니를 기억했다. 하지만 아내와 애들은 아버지를 빛바랜 사진첩에서나 보았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10살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재수씨가 어디 노는 사람이다냐. 괜찮어.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됐지. 음식이야 너그 형수하고 누이들이 해도 충분하단께. 재수씨한테는 마음 쓰지 말라고 전해라잉. 아내라도 먼저 시골에 내려보내 아버지를 이장하는 날 산일에 올릴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형은 한사코 만류했다. 아내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였다. 아내는 여자중학교 미술교사였다. 나에게 있어 형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나이는 6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시골 떼학볕 아래 과수원 일과 농사를 짓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훨씬 거늙어 보였다.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손수 지은 쌀 몇 가마와 된장과 고추장을 비롯해 고춧가루며 시래기, 참기름 등을 올려보냈다. 그러지 말라고 사 먹어도 된다고 해도 군산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큰조카 차에 실어 서울까지 올려보냈다. 큰조카가 군산에서 시골형 집에까지 가서 그것들을 싣고 서울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기름값이나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사먹는 게 경제적이었지만 형이 막내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면서 막무가내로 막을 수만은 없었다. 형 때문에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 큰조카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서울을 올라와야 했다. 나가 니한테 해줄 게 멋이 있간디. 그나마 논마지기와 밭대기라도 있으니께 그럴 수 있는 게지. 네가 먹을 쌀은 일부러 농약도 안 쳐 메뚜기와 우렁과 미꾸리가 어깨동무하고 뛰는 논에서 거둔 무공의 쌀이란께. 서울선 그런 쌀을 구할 수도 없은께 아무 말 말고 받어. 그래야 형으로서 늙으신 엄니를 군말 않고 모시고 산 재수 씨에게 그나마 체면이 설 거 아니겠어. 네 생각만 하지 말란께. 그깟 쌀 몇 가마니로 재수 씨가 엄니 모시느라 마음고생한 걸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맴이 편하니께 다시는 안 받겠다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여. 내 말 알아듣겄냐? 나는 왜 지금도 형만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짠하게 아려오고 죄스러운지 몰랐다. 형은 서울에서 제 앞가림을 하며 사는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지만 난 형과 함께 있으면 내 앞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인이 서 있는 듯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다. 형은 2년 터울로 줄줄이 누나들과 나를 가르치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엄마 농사일을 도왔다. 비록 초등학교는 시골이고 중학교는 군산이라는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 형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를 자퇴할 때까지도 반장과 전체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다. 중학생인 형이 자퇴하는 상황까지 간 그때 아버지는 근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8.15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인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이 극비리에 군산항에서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가다 미군의 폭격을 맞아 고군산 열도에 수장된 군함과 미처 일본으로 옮기지 못하고 무인도 어딘가에 숨겨뒀다는 금괴였다. 아버지의 바람처럼 운 좋게 엄청난 금괴를 찾으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겠지만 금괴를 찾을 때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 투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있던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금괴를 찾는 일이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온 똑똑한 사람인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엄마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결국 아버지의 금괴 찾는 일이 늦어지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 많던 논밭과 선산까지도 남의 손에 들어갔고 급기야 금괴 찾는 일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아버지가 신앙처럼 믿고 있는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금괴가 가득 실린 군산 앞 바다 보물선 위치와 금괴를 숨겨둔 곳이라 표시된 무인도 지도는 어쩜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을 누군가가 거짓으로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집안이 기울고 몇 년이 지나도 금괴를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던 눈길을 거두고 미친 짓이라 비웃기 시작했다.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아버지와 뜻을 함께한 꿈을 쫓는 몇몇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장밋빛 미래에 매달려 바다와 섬에서 세월을 보냈다. 형은 아버지가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아니 있는 재산만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도 충분히 대학까지 마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형은 자퇴만은 안 된다고 울며 매달리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 한가운데 교복과 책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절규했다. 엄니는
헛된 망상에만 집착하는 아버지만 믿다가 저 어린 동상들을 모두 학교도 못 보내 무지렁뱅이로 만들고 가만히 앉아서 굶겨 죽일 작정이신게라? 명색이 장남인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예, 나도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고 싶고 부모님 사랑 받으며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고 싶단께요.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한다요?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얼굴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원망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지라. 그래도 아버지지 않냐? 엄닌 배알도 없으신게라? 나가 쬐깐했을 땐 그 인물의 그 학벌을 가지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느라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인제 와선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허황된 금괴에 미쳐가지고서는 네가 아무리 네 아버지를 미워해도 난 그럴 수 없단께. 나한텐 너무 과분한 분이란께. 난 그저 네 아버지 그림자만이라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려 난 그렇게 핑생을 네 아버지 종매냥 살래도 살아갈 수 있단께. 그러니께 네가 날 원망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 앞에선 네 아버지에 대한 험담이나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께. 엄마의 그 말에 형은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온 산에 진달래가 불타는 봄이었다. 치솟는 불길에 교복과 책이 하얀재로 변해 흩날릴 때까지 형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걸 지켜보는 형의 두 눈에서는 산소 용접기 불꽃 같은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과 분노 때문이었으리라. 엄마는 그날 이후로 며칠을 몸져 누웠다. 아버지는 손님처럼 1년에 서너 번 집에 들렀는데 형은 아버지가 오면 동네 사랑방에서 자며 떠날 때까지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이지만 아버지는 면에서 한 명밖에 없는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똑똑한 사람이었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할아버지가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동갑내기로 태어나자 그때부터 짝을 맺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내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노름을 했는지 바람을 피웠는지까지는 몰라도 엄마를 무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했고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왕처럼 떠받들었다. 어린 내가 보기엔 두 분은 오누이처럼 사이가 좋아 보였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큰 누이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서슴지 않고 독서를 내뱉었다. 형이 중학교를 그만둘 때 두 누이는 국민학교 6학년과 4학년이었다. 누나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사도 짓고 집안을 꾸려가느라 고생하는 오빠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적대시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난 어려서 기억 못하지만 두 누이는 전에도 아버지가 노름과 바람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알아들었을 나이였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만은 아버지를 떠받들었다. 어려운 살림에 끼니마다 명절 때라야 구경하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밥상에 올렸고 집을 떠날 때는 언제 준비했는지 늘 말쑥한 새 옷을 입혀 보냈다. 아버지는 형과 누이들에게는 아버지 대접을 받지 못했어도 엄마에게만은 변함없이 하늘 같은 지아비로서 떠받듦을 받았다. 아버지는 집에 오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사람 마냥 며칠 동안 안방에서 꼼짝도 않고 먹고 자기만 했다. 엄마 역시 그때는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모든 걸 제치고 아버지와 함께 했다. 누나들과 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동안은 아래채에서 먹고 자며 누구도 안방 근처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엄마는 밤낮으로 안방에서 무얼 하는지 꼭 붙어 있었다. 방에서 나오는 엄마의 머리는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부스스 흐트러져 있거나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어느 때는 채 여미지 않은 옷고름 사이로 커다란 젖가슴이 보이기도 했다. 이걸 형에게 전해주거라. 며칠 동안을 엄마와 방에서만 지내던 아버지는 집을 떠나기 전에 꼭 나를 불러 안주머니에서 한 움큼의 지폐가 든 봉투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왜 돈을 엄마나 형에게 직접 안 주고 나더러 주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막내 용돈이다. 너 쓰고 싶은데 쓰거라. 아버지는 그때마다 내 까까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폐 몇 장을 따로 내 꼬막 손에 꼭 쥐어주며 손등을 토닥였다. 나 같은 꼬맹이는 만져보기도 어려운 큰돈이었다. 아버지지만 함께한 시간이 적어서 왠지 낯선 느낌에 쭈삣거리면 환하게 웃으며 번쩍 안아들고는 고슴도치처럼 수염이 돋은 턱으로 마구 볼을 비벼대다가 입을 맞췄다. 여린 볼따구니에 와닿는 바늘 끝 같은 수염이 어찌나 따가운지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수염이 따가워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내 모습을 보며 개구쟁이처럼 웃으며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입에서는 늘 싸한 담배 냄새가 났다. 이상한 것은 잊을만 하면 맞는 아버지의 그 담배 냄새가 싫지 않다는 거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그때 활짝 웃던 개구쟁이 같은 표정과 담배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내 키 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아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의 눈은 황소처럼 속눈썹이 유난히 길고 쌍꺼풀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누가 봐도 영화배우처럼 얼굴 윤곽이 뚜렷한 미남이었다. 막내야, 엄마 말씀 잘 듣고 특히 형 말을 잘 들어라. 아빠가 집에 없을 땐 형이 아빠나 마찬가지인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네. 형이 아빠라고? 그 말이 내포한 뜻을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그래, 너희에겐 내가 죄인이다. 특히 네 형에겐. 하지만 어쩌겠니? 인력으로는 안 되는 타고난 방랑벽을 두고 봐라. 아빠가 반드시 금괴를 찾아내 남들 보란 듯이 멋지게 성공하고야 말 테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긴 채 내 입술에 싸한 담배 채취를 남긴 채 휘적휘적 걸어 느티나무가 있는 동구 밖으로 멀어져 갔다. 이제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를 이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을 고삿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쌀인문 뒤에 숨어서 오래도록 지켜보곤 했다. 형에게 주라던 돈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2. 학교 다녀왔습니다. 막내 왔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조선 솥뚜껑처럼 크고 튼실하던 손이 삭정이처럼 바짝 야위고 단단해 보이던 체격도 어느새 빈 부대자루를 뒤집어 쓴 허수아비처럼 뼈만 앙상했다. 시골 사람들과는 다르게 뿌옇던 얼굴도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까맣게 변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와 형은 밭에 고추 모종을 심으러 나간 것 같았다. 아버지 머리맡에 있는 요강은 반쯤 차 지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요강을 비우고 수세미에 비누칠을 해서 깨끗이 닦아다 놓았다. 막내야, 나 물 좀 다오. 아버지는 물도 넘기기 힘든지
한 모금 삼키고는 몇 번이나 장기침을 하더니 겨우 또 한 모금 삼켰다. 기침을 멈춘 아버지는 까맣고 움푹 꺼져 병색이 완연한 눈가에 희미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공부 재밌냐? 별로 재미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공부였다. 하긴 재밌어서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니? 그냥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정도만 하고 실컷 뛰어놀아라. 인생의 완성이 공부로만 된다면 몰라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인생의 완성이란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엄마와 다른 점이었다. 가방을 열고 학교에서 점심때 나누어준 옥수수 빵을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반으로 쪼개 먹고 남겨둔 것이었다. 죽도 제대로 못 삼키는 아버지는 내가 가져다주는 옥수수 빵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었다. 그래서 매일 반씩 남겨왔다. 옥수수 빵을 드리는 것은 엄마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었다. 너도 먹어라. 아버지는 내가 건네준 빵을 다시 반으로 쪼갰다. 사실 다 먹어도 양이 안 차는 걸 아버지를 생각해서 남겨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빵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고 오래도록 씹다가 삼켰다. 뭐든 먹으면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토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병원에 보름쯤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옮긴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고군산 열도 금괴를 찾던 배 위에서 쓰러졌는데 위암 말기라고 했다. 때가 너무 늦어 수술을 해도 소용없다며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수군거렸다.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게야. 젊어서는 노름의 기집질에 실컷 놀더니 때늦게 보물선을 찾니 뭐하니 하고 헛된 꿈을 꾸더니만 병들어 갈 곳이 없으니까 기어들어 왔어. 그래도 군소리 없이 지 애비를 받아주는 명철이가 참 효자는 효자여. 맞어. 그렇게 공부 잘하던 어린 것이 누구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지 동상들 거두었다고 그 고생을 하는디 하며 아버지 흉을 봤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흉을 보느라 수군거릴 때마다 못 들은 척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런 날은 방죽으로 가 팔이 아플 정도로 물수제비를 뜨곤 했다. 내 눈에는 농사짓는 다른 애들의 아버지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던 아버지가 이토록 아파서 초라해 보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형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았다.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아버지에게는 인사도 없이 아래채에서 따로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누나들도 엄마의 최근에 마지못해 아버지와 겸상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요강에 대고 토악질이라도 할라치면 얼굴을 찌푸리며 탁 소리가 나도록 숟가락을 밥상에 팽개치듯 놓고 핑 하니 밖으로 나가곤 했다. 어느 날부턴가는 누나들도 아래채에서 형과 밥을 먹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등을 벽에 기댄 채 엄마와 나하고 겸상을 했다.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토악질을 할 때는 비위가 상해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면역이 생겨 토악질 소리를 들으면서도 밥이 넘어갔다. 막내도 아래채에 가서 밥을 먹지 그러냐? 한 번은 아버지가 토악질을 하느라 뼈만 남은 목에 굵은 철사줄처럼 팽팽하게 돋은 힘줄이 가라앉기도 전에 말했다. 음식을 먹은 것이 없는 아버지는 요란한 토악질 소리와는 달리 요강에 쏟아낸 것은 물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아버지가 처연한 눈길로 볼 때 볼이 미어지게 밥숟가락을 떠 깍두기와 함께 우걱우걱 요란하게 씹었다. 사실은 아래채에 가서 형과 누나들과 밥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나마저 아버지와 겸상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불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형과 누나들은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나는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노름을 했건 계집질을 했건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돈 것에 대한 가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난 아직 철부지였다. 아프기 전에 아버지가 이따금 집에 돌아올 때는 당시 시골 아이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장난감이나 운동화나 옷을 비롯해 생과자나 초콜릿 등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형이나 누나들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사오지 않았다. 그러니 아버지는 엄마와 내 선물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사들고 왔다. 주먹만한 고무공도 귀하던 시절에 가죽으로 만든 진짜 축구공을 사다 주어 학교에서 일약 스타가 되기도 했다. 학교에도 없는 가죽 축구공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축구공을 한 번이라도 차보기 위해 잘 보이려 갖은 아양을 떨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몰래 준 두둑한 지폐 용돈은 용돈의 개념조차 모르는 시골 아이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 소풍 간다고? 네. 내가 같이 가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겨우 흰죽 몇 수를 뜨다가 숟가락을 놓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물었다. 엄마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담배를 끊지 못했다. 어차피 갈라를 받아놓은 사람이 뭐하러 평생을 피워온 좋아하는 담배를 이제 와서 끊어야 하느냐는 것이 아버지의 주장이었다. 뼈만 남은 손가락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묘한 이질감을 주었다. 아프기 전 농사일에 바쁜 동네 사람들의 흙투성이 옷과 투박한 손답지 않게 말쑥한 양복에 중절모를 쓴 아버지의 뽀얗고 통통한 손가락에 끼어있던 담배를 기억하던 내게는 똑같은 담배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때는 담배 피우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여보, 지갑 좀 가져와. 아버지는 엄마가 서랍에서 가져온 지갑에서 몇 장 남지 않은 지폐 중에 한 장을 꺼냈다. 자, 이걸로 소풍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 필요한 거 사는데 쓰거라. 아버지는 내게 지폐를 내밀었다. 나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아버지가 주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엄마 눈치를 살폈다. 받기도 그렇다고 안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아프기 전 집을 떠나기 전에 주는 지폐를 받을 때는 항상 둘만 있을 때였다. 아니, 아에게 무슨 그런 큰 돈을 주고 그런다여잉? 아가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주려면 동전이나 몇 개 주든지. 엄마의 반응은 내 예상대로였다. 만약 전에도 아버지에게 매번 지폐를 받아 몰래 다 썼다는 것을 알면 경을 쳐도 크게 칠 것이 틀림이 없었다. 엄마의 반응으로 봐서는 내게 용돈을 준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 사람아, 내가 이제 언제 우리 막내 소풍 가는 날 용돈을 줄 수 있겠어.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 지푸르던 엽록소는 다 빠져나가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갈참나무 이파리처럼 바짝 마른 아버지의 목소리가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게 귀에 걸렸다.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를 장기침과 함께 재떨이에 눌러 끄고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쭈삣거리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용돈을 받는 내 얼굴을
새삼스럽게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런 아버지의 시선이 낯설어 눈길을 피해 밥상 밑으로 눈을 깔았다. 어여 일어나. 학교 늦었다. 아빠가 주신 용돈은 한꺼번에 다 쓰지 말고 아꼈다가 학용품 살 때도 쓰고. 네,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네, 아버지 용돈 고맙습니다. 나는 엄마 말에 따라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가 미리 챙겨놓은 김밥과 눈깔 사탕과 과자와 칠성사이다 한 병이 든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꾸벅 숙인 고개를 들다가 다시 아버지와 눈길이 마주쳤는데 아랫입술을 꾹 깨물고 처연한 눈길로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아버지의 두 눈엔 금세라도 넘칠 것처럼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학교에 가면서도 소풍을 가면서도 아버지의 젖은 눈이 자꾸만 눈에 밟혀 그렇게 기다리던 소풍임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았다. 이걸 엄마와 내가 함께 끼라고 사왔다 이거지? 네. 아버지는 내가 끼워준 반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에서 산 싸구려 반지였다. 금색으로 도금된 링에 큼직한 유리알이 커팅돼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반지였다. 문방구 앞을 지나다 다른 엄마들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엄마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득 떠올랐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손에 내가 산 반지를 끼워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엄마 것만 샀는데 아버지의 손에도 반지가 없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두 개를 샀다. 우리 막내 똥내 구린내 덕분에 얼마 만에 껴보는 반지야. 엄마는 내 볼에 입을 맞추고 신기한 듯 반지 낀 손을 치켜들고 이리저리 보았다. 우리 막내가 나보다 낫구려. 없는 살림을 꾸려가느라 결혼반지마저 판 당신 손에 난 반지를 다시 끼워줄 생각조차 못했는데 미안하오. 어디 나만 그랬단가요? 당신도 못 낀 반지를 제가 어떻게 낀다요? 엄마가 아빠의 말에 얼굴을 살짝 붉히며 반지 낀 손을 감추었다. 아버지는 링이 커서 네 번째 야윈 손가락에서 겉도는 반지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함께 자기를 원해 처음으로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었다. 아버지는 배가 아픈지 밤새 끙끙 앓았다.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 새벽이 다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이다. 뒷산 밤나무에 앉아 우는 부엉이 소리를 듣다가 여명이 터올 무렵에야 겨우 깜빡 여우잠이 들었다. 3. 상복을 입은 형은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누나들도 마찬가지였고 엄마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벚꽃이 눈발처럼 흐드러지게 휘날리는 4월에 세상을 떠났다. 끝내 내게 약속한 금괴를 찾지도 못하고 온몸으로 우는 엄마의 몸부림만을 뒤로 남긴 채 형은 돌밭이나 다름없는 비탈진 산을 샀다.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통해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과 엄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서둘러 퇴원해 마지막으로 얼마간 남겨준 돈을 합한 거였다. 형과 엄마는 비탈진 돌산을 과수원으로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처럼 억척같이 매달렸다. 형과 엄마의 손은 거친 일로 갈라지고 터지기를 반복해 도저히 사람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갔다. 누이들도 토요일에는 수업이 끝나기가 바쁘게 달려와 도왔다. 일요일은 네 식구가 모두 돌산에서 땅을 뒤지는 산짐승처럼 살았다. 다만 형의 명령으로 돌산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일에서 제외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땀 흘려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전자에 시원한 물을 담아 나르는 게 전부였다. 가족이 힘을 합쳐 억척을 떨자 조금씩 논밭과 과수원이 늘어갔다. 형은 내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대학생이 되었어도 이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무리 과수원 일과 농사일이 바빠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지경이 돼도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농사나 과수원 일을 배우지 말라는 거였다. 너만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거였다. 누이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과수원 일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나는 일개미처럼 노동에 지쳐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대학 2학년 때 내게 큰소리 한 번 안 치던 형에게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흐트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의 경종이 되었다. 그날은 학교가 끝나고 모처럼 탈춤 동아리 선후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너무들 취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단체로 여관방에 쓰러졌는데 다음날 단체로 학교 오전 수업도 빼먹었다. 점심 무렵에야 겨우 몸을 추스리고 쓰린 속들을 늦은 해장으로 달랬다. 집에 오는 동안 차멀미로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울렁거리는 쓰린 배를 움켜쥐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형이 마루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너 어디서 오는 중이냐? 나는 형의 물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부엌에 있다가 형 목소리에 급히 달려나온 엄마는 형 뒤에 서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뭐라고 입을 바삐 움직이며 다급한 손짓을 형 모르게 했다. 내게 무슨 말인가를 해주려 애썼지만 엄마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눈치챌 수가 없었다. 다시 묻겠다. 너 지금 어디서 오는 중이냐?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이제 막 제재소 톱날을 통과해 나온 강목의 모서리처럼 날카롭게 각이 져 있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동아리 선후배와 어울려 술 한잔 하다가 취해서 그만 단체로 여관방에. 채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왼쪽 뺨 관자놀이에서 번쩍 번갯불이 튀었다.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휘청하며 달팽이관이 다 먹먹할 정도였다. 그 순간 엄마가 튕기듯 달려와 나를 덥석 얼싸안으며 형을 향해 울부짖었다. 울부짖는 엄마의 두 눈에선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이놈아, 네가 무엇이간 네 알을, 네 동상을 함부로 때리는겨. 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니들을 때리긴 고사하고 쳐다보던 것도 아까워서 솜털조차 건드리지 않았어. 쬐깐한 막둥이를 남들 맹크로 제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한 그런 불쌍한 것을 네 놈이 왜 때리는겨. 네 아버지도 안 때린 매를 네가 무신 자격으로 행사하는겨. 천하의 불쌍한 막둥이를 때리려거든 나를 패라. 이놈아, 차라리 나를 패. 엄마가 떼떼기 같은 여린 몸매로 자신의 몸 2배쯤이나 되는 왕치만한 나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펑펑 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절규를 들으며 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연민으로 불쑥 뜨거운 응어리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콱 막혀왔다. 형에게 맞아 아직까지 고막이 먹먹한 귓뺨의 아픔보다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엄마의 처절한 몸짓이, 울부짖음이 더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모습, 매일 보아왔던 엄마의 체구가 그날따라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었고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흰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보이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달려와 부둥켜 안고 절규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내 어깨 정도밖에 와닿지 않는 키에 바짝 마른 쑥부쟁이 같은 여린 몸매의 여인이 진정 내 엄마의 모습이었단 말인가. 온 몸으로 형의 시선을 막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은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바닥엔 개울가 차돌멩이처럼 동그랗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이 갈퀴처럼 굽고 손가락 마디가 옹이진 늙은 소나무 등걸처럼 거칠고 굵었다. 엄마!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모르고 지나쳤는지도 모르는 엄마라는 실체이자 존재감이었다. 얼굴이며 행동거지 하나까지 아버지를 그대로 쏙 빼닮았다고 나를 보면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며 막내지만 조심스러워하던 엄마였다. 어떨 땐 잠든 내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얼굴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는 손등에 입맞춤을 하던 엄마였다. 엄마는 나를 통해 먼저 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형은 그런 엄마와 나를 처연한 눈길로 쳐다보다 이제 막 노을이 번지는 핏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당 한가운데 우두망찰 장승처럼 서서 깊은 한숨과 함께 쓸쓸한 담배 연기 한 자락을 허공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명식이 자냐? 들어오세요. 형이었다. 나는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 이부자리를 구석으로 밀었다. 간밤에 마신 술의 여독으로 아직 속과 머리가 개운하지 못한 상태였다. 방에 들어서는 형에게서 소주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형에게서 술 냄새를 맡기는 처음이었다. 술 냄새를 맡자 불편하던 속에서 울컥 신물이 넘어왔다. 토할 것 같았지만 넘어온 신물을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꿀꺽 삼켰다. 형이 들고 온 까만 비닐봉지 속에는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와 마른 오징어 1마리가 들어있었다. 형, 한 잔 했다잉. 형은 혀 구부러진 소리를 내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시니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런 형의 눈길을 마주 볼 수도 외면할 수도 없어 당황스러웠다. 명씨가 형도 술 마실 줄 안단께. 형도 다른 사람들 맹크로 슬플 때면 울고 싶고 기쁘면 웃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여. 자, 일단 한 잔 바꾸라잉. 형은 종이잔 가득 넘치도록 소주를 따랐다. 잔을 놓고 2손으로 공손히 형 잔을 채웠다. 형은 단숨에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다. 많이 마신 것 같았지만 만취한 것은 아니었다. 소주잔을 놓고 형과 나 사이에 긴 침묵이 깊은 강의 여울처럼 흘렀다. 그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형이었다. 긴 말 않겠다잉. 니는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살면 안 된단께.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아냐? 나는 학교에 있어서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벚꽃이 한창인 봄이었다. 아버지 임종은 엄마와 형이 지켰다고 했다. 바짝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손으로 내 손을 꼭 부여잡고. 거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던 형은 끝내 굵은 눈물방울을 후두둑 떨어뜨렸다. 그토록 아버지를 미워했던 형이 임종을 지킨 것도 의외였지만 지금껏 20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아버지에 관련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던 형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떨구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널 어떻게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켜주면 고맙겠다고 했단께. 그 죗값은 지옥에 가서라도 당신이 다 받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진
아직 철부지로만 보이는 막둥이 니 때문에, 니 걱정 때문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명식이 네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다 결국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단께. 형은 손수 술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형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에 들었던 내가 없으면 형이 내 대신 일하던 형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 형 말을 잘 들어야 한다던 아버지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리고 말이다잉.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그건 낭중에 말해주마. 나도 잔을 채워 단숨에 마셨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둑한 동굴에 낮고 짙게 깔린 안개 같은 뭔지 모를 슬픔으로 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게 아팠었다.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변 사람 모두가 누이와 형까지 아버지를 손가락질했다 해도 나만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나름대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라도 이제 나도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형에게 마지막 남겼다는 그 말이 몹시 궁금했다. 아니다. 때가 되면 말해줄게. 그건 그렇고 명식아, 형이 돼갖고 아까 니한테 손찌검한 건 미안하다잉. 난 네가 걱정돼서 학교까지 갔다 왔단께. 한 번도 그러지 않던 네가 밤새도록 아무런 기별도 없어 혹시라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별의별 방정맞은 생각이 다 들어 엄니나 나나 한숨도 못 잤단께. 그란디 술 마시고 수업까지 빼먹었단 말을 네 친구에게 듣고는 명식아, 넌 적어도 너만은 두더지처럼 흙이나 뒤지며 사는 형 같은 무지렁뱅이 농사꾼이 돼서는 안 된단께. 니는 형을 위해서도 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 불쌍하기 그지없는 엄니를 위해서라도 우리 식구들에게 손가락질하던 남들 보란듯이 성공을 해야 된단께. 그래야 지금까지 나나 엄니의 모진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이란께. 넌 형 목까지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단께. 내 말 알아듣냐? 넌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자니요. 내가 이 형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를. 나는 말없이 형의 빈잔에 소주를 채웠다. 네, 알고 말고요, 형. 가슴에 피멍울로 응어리진 공부에 대한 한을 알고 말고요. 수재였던 당신이 아버지 대신 가족을 위해 교복과 책가방과 책을 불사르던 그 심정을 알고 말고요. 나는 험한 과수원 일과 농사일로 투박해진 엄마 손보다 더 험한 형의 손을 보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다. 뒷산에선 아까부터 반부엉이가 울어대고 있었다. 4. 형은 두 누이와 내가 결혼할 때마다 아버지 몫을 대신했다. 다행히 두 매부는 건실한 사람이어서 형의 걱정을 덜었고 내가 결혼하면서 싫다는 어머니를 서울집에 모셨다. 그동안 시골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형 집에서 보냈다. 서울 생활은 몸이 근질거려 못 살겠다는 핑계였다. 그래서 농사일이 뜸한 겨울과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만 우리 집에서 보냈다. 나는 1년에 6개월 정도만 내 집에 있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고생하는
형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늙으신 몸을 놀리지 않으려는 것을. 어머니는 아내가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맡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반찬거리와 빨래와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도맡았다.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도 힘드니 집안 살림은 맡기고 모자란 아침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거였다. 나도 처음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놔두고 그러는 것이 보기 싫어 반대를 했지만 당신이 좋아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을 먹었다. 다행히 어머니와 아내는 친모녀간처럼 사이가 좋았다.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자 아내도 마음을 열고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스스럼 없이 대했다. 할머니, 나 유치원 간다. 오냐, 내 강아지. 어서 피거라잉. 이제 7살 된 덩치가 어머니만한 큰 강아지는 신발 주머니와 가방을 들고 헤헤거리며 쪼르르 달려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 등에 찰거머리처럼 덥석 붙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큰 놈을 동네 유치원까지 업고 갔다가 유치원이 끝날 시간이면 기다렸다가 슈퍼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하나 입에 물려 역시 업고 왔다. 집에 오면 또 샘을 내는 작은 강아지를 업어주어야만 했다. 두 강아지들은 할머니를 지 엄마보다 더 따랐고 어머니는 살림하고 손자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아내가 매번 용돈을 주면 손자들 옷이나 운동화 등을 사고 간식거리를 장만하는데 다 썼다.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 언제 오시지? 빨리 올라오라고 전화할까?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늙으신 시어미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아.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내는 어머니가 형 집에 내려가면 오히려 불편해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언제 올라올 거냐고, 몇 밤 자고 올 거냐고, 빨리 오라고 떼를 썼다.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손 쓸 새도 없이 우리 집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산소에 합장했다. 오래전부터 형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였다. 죽으면 꼭 아버지와 함께 묻어달라고. 아버지가 신혼 초부터 바람이나 딴살림을 차려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던,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해장국을 끓여 바친 어머니였다.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한없이 착한 그런 심성이 결국은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게 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 관을 묻을 때 가장 슬피운 것은 형도 누나들도 나도 아닌 아내였다. 그렇게 매사에 똑 부러지고 냉철하던 아내가 하관하려는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어찌나 슬피 우는지. 장례를 치르는 우리 가족과 친척 모두가 아내 때문에 어머니를 여윈 슬픔이 배가 됐다. 5.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장한 산소 주변은 형이 산과 들에서 캐다가 심은 야생화들로 만발했다. 산소로 들어서는 초입 100여 미터 길 양쪽에 심은 산 벚꽃도 어느새 우람하게 자라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을 눈발처럼 흩날렸다. 누가 보아도 정성껏 가꾼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양지 바른 산소였다. 죄를 지내고 직관의 명에 따라 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봉분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한 석관을 땅 위로 올렸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관이 관뚜껑을 열었다. 엄마, 어머니. 누나들과 아내는 석관 속에 백골만 남은 채 나란히 누워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골을 보고는 울음을 토해냈다. 직관은 산소 잔디에 창호지를 넓게 펴고 아버지의 머리뼈부터
아래로 하나씩 맞춰갔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잔뼈들은 사가 없어지고 큰 뼈들만 남은 아버지의 유골이 눈부신 햇살 아래 전체 윤곽을 잡아갔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유골을 맞추던 직원이 뭔가를 치켜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게 뭐단가? 분명 유골은 아닌 것 같은디. 직원의 말에 누나와 아내가 직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직원의 손에 들린 것을 같이 살펴보았다. 나도 궁금증이 일어 직원 옆으로 다가갔다. 직원이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반지 같기도 하고. 반지요? 큰 누나가 직원의 말을 되물으며 직원의 손에 들린 동그란 형태의 것을 가져다 수건으로 세심하게 닦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덕지덕지 묻은 흙과 녹이 닦여 나가자 정말 반지 형태가 드러났다. 반지의 한가운데 있는 콩알만한 보석 같은 것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 빛을 발했다. 어머나, 정말 반지 맞네. 순간 큰 누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출렁거렸다. 작은 누나와 아내도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뜻밖의 삭관에서 나온 반지에 호기심이 가 있었다. 반지의 링은 작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형태만 남았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알마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잠깐, 여기 모친 손가락 부분에도 똑같은 게 있네. 직원이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골에서 방금 전과 똑같은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작은 누나가 황급히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골에서 나온 반지는 아버지 것과 똑같았다. 누나들과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그건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 입관 때는 나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기억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2개의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유심히 쳐다보았다. 순간 뭔가 분명 머릿속을 반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기는 했는데 힘이 서린 거울에 비친 사물을 보듯 명징하게 잡히진 않았다. 처음 보는 것인데도 이상하게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 반지였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난데없는 2개의 반지 출현에 잔뜩 호기심이 어린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그때까지 한마디 없이 서 있던 형이 입을 열었다. 그 반지는 2분께 내가 끼워드린 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형에게 쏠렸다. 형은 내 손에 들려있던 반지를 가져가 손바닥에 올려놓는가 싶더니 꼭 쥐었다. 그렇게 반지를 쥐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한동안 말이 없던 형이 갑자기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투명한 봄햇살이 가득한 분분히 날리는 하얀 벚꽃 속에서. 막둥아, 닌 아직도 모르겠냐잉? 이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그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아, 맞다. 그 반지. 나는 형 손에 들려있던 반지를 황급히 가져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보았다. 그랬다. 2개의 반지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 갔다 돌아오면서 문방구에서 사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끼워드렸던 싸구려 반지였다.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반지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영문을 몰라 형을 보았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명의와 명예, 니들에게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달라 전한다고 부탁했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식이를, 우리 막둥이를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막둥이가 소풍 때 사온 이 반지를 꼭 함께 묻어달라고 하셨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명의와 명예 니들을 그렇게도 애타게 찾으며 이름을 부르며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단께. 특히 어린 막둥이 명식이 걱정해. 아버지, 아빠. 형의 울먹이는 말에 그제야 처음으로 누나들 입에서 오열과 함께 아버지, 아빠 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있어 아버지에 대한 말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금기시되어 있었다. 특히나 누나들은 더 심했다. 재물을 직접 준비해와 음식을 만들던 어머니의 제사와는 달리 아버지 제사 때는 형수 혼자서 음식을 장만했고, 누나들은 형수와 시누이인 아내 때문에 체면상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숫거리 비용으로 돈을 얼마 보내고 제사에 참석했다가 끝나기가 바쁘게 돌아가곤 했다. 지금껏 두 누이에게 있어 아버지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존재였다. 엄니 유품을 정리하다 수건으로 몇 겹이나 정성껏 싼 것을 발견하고 풀어보니께 아버지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어. 직감적으로 막내가 소풍 때 사와서 두 분 손에 끼워준 반지란 걸 알았단께. 그려서 엄니 입관 직전에 너그들 모르게 내가 끼워드렸단께. 니들도 알다시피 두 분은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 돌아가셔서도 나란히 누워 어린 막둥이가 사온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음은 얼마나 좋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했단께. 아버지, 엄마. 나는 끝간데 없는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오열을 참으며 반지를 쥔 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속살이 파헤쳐진 봉분 앞에 주저앉았다. 온 몸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낯선 광경에 멀뚱한 눈길을 주고 있던 큰놈과 막내의 두 눈에도 반짝 이슬이 맺혔다. 형의 말을 듣고는 할머니의 등에 엎여 유치원을 오고 가고 아이스크림을 물고 히히대던 아련한 철부지 시절의 할머니 모습을 떠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산 벚꽃이 눈발처럼 분분히 날리는 4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